민간 소비 영역에서 히트 상품이 뭔지를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한 습관이고, 지수는 뭐 별론데 개별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내년에 기대되는 가장 큰 플랫폼은 VR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네. 올해보단 더 팔릴 것 같아요. 보니까 부장님 같은 경우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PB 네. 이런 거 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가볍게 어떤 직무가 좀 가장 좋으셨어요? 그 결과적으로 다 주식하는 일인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업무가 가장 좀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 뭐 시장이랑 가장 네.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PB 업무에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도 모두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제일 장점은 상당히 한 이슈에 대해서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애널리스트가 어쨌든 그 담당 섹터를 정해지게 되면 네. 뭐 내가 어느 업체에 가서 만나도 되고, 또 사실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냥 뭐 IR이나 찾아갔을 때 잘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는 산업에 계신 분들이나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을 좀 다방면으로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업무하면서 상당히 좀 데이터도 많이 봤었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났었고, 또 그때 이제 접했던 것들이 지금도 도움 많이 되기도 하고, 펀드 매니저는 또 장점이 네. 어찌됐건 이제 실제 사고 파는 이 결정을 하는 네. 직군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조금 더 학구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는 훨씬 더 이게 좀 액티브한 특성이 있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몇백억대 단위와 또 몇천억대 단위와 몇 조 단위의 돈은 운용하는 노하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운용사 다니면서 조금 큰 규모의 자금들, 제가 직접 운영한 북은 크진 않은데, 네.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 같이 이제 보면서 뭐 겪었던 경험들도 도움도 많이 되고, 어찌됐건 간에 그냥 주식 관련 업무를 애널 입장에서, 매니저 입장에서, 또 이제 실제 PB 입장에서 쭉 봐왔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 직업 상당히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셋 다 잘한다라는 기준 하에는 네네. 어느 직무가 연봉이 제일 높아요? 아, 그거는 네. 셋 다 잘한다 쳤을 때. 다 잘한다 쳤을 때, 네. 그래도 약간 그 조금씩 아니잖아요. 연봉에 뚜껑이 제일 열려 있는 거는 PB인 것 같아요. 아, 뚜껑이.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연봉은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가 제일 높을 것 같고, 오. 그러니까 업계 종사자의 전체 평균 연봉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가 높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 특히 성과 보수가 있는 펀드를 하는 펀드 매니저나 네. 아니면 이제 PB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개인의 어떤 영업 역량에 따라서 네. 변동폭이 굉장히 네. 크죠. 그래서 실제 뭐 그런 작년에 나왔던 뭐 증권사들 뭐 네. 감사 보고서상에 나오는 뭐 연봉 탑5 이런 데 보면 이제 IB 직군들도 많이 보이시고, 네. 또 리테일에서 이제 상당히 영업 잘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종종 상위권으로 올라오시거든요. 제일 아마 세 직군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직군은, 최고는 매니저 중에 성과 좋은 펀드의 누군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영업이 굉장히 탁월한 PB 분들이 높으실 거고, 평균으로 치면은 이제 평균 연봉은 애널리스트가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자, 시장이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크게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PB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식을 다루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다룬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주식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 유튜브라는 이런 데도 이 세 개의 직무를 가지신 분이 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네네. 나와서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근데 저는 각자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사원 대리 뭐 그다음에 신입사원이 이제 막 되신 분들한테는 네. 우리가 사실 서류에 관해서는 훨씬 저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네. 예를 들어 임원분한테 내가 막 네. 서류 전형, 자소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물어보는 거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지금 하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임원 면접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각자 그 직급에 맞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들이 좀 다를 텐데, 네. 주식도 뭔가 각자 그 직급의 직무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네, 하나씩 네. 딱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한테 꼭 배워야 되는 거는 네. 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약간 직업의 특성상 네.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저희가 보면 이렇게 적정 가격보다 많이 올라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도 적정 가격보다 많이 빠졌다가 돌아와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이제 그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이고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변동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거를 이론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기법을 통해 하게 되는데 네.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의 어떤 상단과 하단 목표치를 가지고서 요 정도 밴드가 적정 밴드고 보통 저희 애널들 표현으로 이 위로는 대응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꼭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밸류에이션을 알고 적용하는 것과 이제 모르고서 그냥 하는 네. 거는 좀 확실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애널리스트는 매니저랑 PB랑 다르게 자기 전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애널이다. 네. 뭐 화학 애널이다. 바이오 네, 뭐. 바이오 애널이다. 그럼 그 특정 섹터에 대한 어떤 뭐 인사이트나 이런 데이터들은 애널리스트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제 주변에도 좀 주식 초보인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애널이 이제 다 같은 걸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뭐 바이오 애널한테 반도체를 백날 물어봐봐야 소용없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 애널한테는 바이오를 물어봐야 되고 매크로 담당 애널한테는 환율을 물어봐야 되고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랑 그 해당 섹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는 네. 확실히 애널리스트를 통하시면 네. 그냥 일반인들보다 훨씬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펀드 매니저는요? 펀드 매니저는 저희가 이제 소위 직관이 좀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현상이 벌어졌을 때 네. 이게 실제 주가 상승과 연결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나고 나면 되게 명확한데 초반에는 되게 논쟁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좀 잘하는 펀드 매니저 분들은 한 절반의 확신과 절반의 직관을 가지고 대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럴 법한데 100%까지는 아닌데 네. 그럼 사실 직업의 특성상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때 보고서를 이제 왜냐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써야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확인을 하고서 쓰고 싶어 하는 좀 직업적 성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절반 이하의 어떤 확신과 뭐 좀 애매할 때는 직관적으로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매니저분들이 좀 시장에서 어쨌든 좀 높은 수익률이나 좀 오랫동안 성과를 유지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이제 좀 되게 잘하는 매니저분들 쭉 지켜보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게 내가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영역인가.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는 좀 타고난 네. 감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훈련을 좀 그러니까 직관에 의지해서 조금 투자 금액을 늘리는 훈련을 좀 해봐야지 얻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어쨌든 어느 정도 내가 데이터랑 같은 기반이 있을 때 누가 얼마만큼 조금 더 과감하게 직관을 의지하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그런 좀 직관에 대한 좀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몇 천억에서 좀 뭐 조 단위의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A라는 종목을 투자하실 때 내가 뭐 네. 한 뭐 1, 2억 갖고 투자를 하는데 한 종목 다 사서 쭉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천억짜리 펀드를 한다. 네. 그러면 한 종목을 소위 몰빵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규정도 좀 그렇게 안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1,000억 단위 이상의 펀드를 운용하는 분들은 최소한 40개에서 50개 이상의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가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잘하는 분들 보면 계속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전체 포트에 10%를 네. 담았는데 이게 한 30% 오르면 나는 원래 10% 담았는데 13%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꺾일 때까지 쭉 들고 가는데 네. 이제 좀 큰 자금 운용하는 분들은 그 조정을 계속 해줘요. 그걸 소위 이제 헤어컷 한다고 그렇죠. 뭐 커팅해주는. 커팅 한다고 하는데 뭐 10% 샀는데 30% 올라서 13%가 되면 3%는 현금화 시켜요. 그렇다고 내가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을 기존이랑 입장이 바뀐 건 아니에요. 계속 좋게는 보는데 나는 계속 10%를 적정 비중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 3%의 일단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좀 사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오르는 거 조금 줄여주고 또 네. 빠지는 거 좀 채워주고 이러면서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귀찮아요. 귀찮고 좀 공도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펀드 매니저들은 똑같은 벤치마크를 가지고서 수익률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되게 꼼꼼하게 해준 펀드랑 안 해준 펀드가 시간이 이게 누적되면 하루하루는 되게 작은 차이인데 이게 한 365일 쌓이면 꽤 많은 수익률 차이를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인가 거기서 수익률이 되게 좋다면서요. 올해는 국민연금 좀 뭐 잘한 편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매니저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배워야 할 점 중에서는 종목 하나하나 투자하는 거는 어느 투자가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섹터나 내가 좋아하는 주식의 적정 비중이 얼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비중을 과하게 갖고 있냐, 적당히 갖고 있냐. 이런 거는 사실 펀드 매니저가 아니면은 노하우를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한테는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것 같고. PB는요, 마지막. PB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거, 펀드 매니저가 할 수 있는 거 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PB는 최종적으로 돈에 네. 대한 판단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애널리스트의 어떤 분석력과 펀드 매니저의 이제 직관과 운용 노하우를 가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주식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필요한데 PB가 애널이랑 매니저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그 돈의 주인과 직접 마주하는 건 것 같아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그게 어떨 때는 되게 큰 즐거움일 때도 있고, 어. 뭐 장이 안 좋을 때 스트레스도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PB 업무를 하면서 네. 뭐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보람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펀드 매니저를 할 때는 나한테 돈을 맡긴 돈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펀드라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숫자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올해 몇 프로 벌었어. 내가 어느 업계에서 뭐 몇 등 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만 접근하게 되는데 네. 조금 사적인 얘기지만 뭐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관리하는 고객이 네. 좀 뭐 운이 좋게 수익이 좀 났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어디 아파트 분양이 되셨나 봐요. 제가 분양 때문에 대출이 안 돼갖고 돈이 좀 필요한데 마침 맡긴 금액에서 좀 수익이 나서 자기가 이거 좀 죄송한데 좀 찾아갖고 중도금을 좀 치러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너무 축하드리면서 진짜 좋은 일이라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사실 제가 뭐랄까 물론 손님이 돈을 가져가시는 거는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마이너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게 저분의 삶에 되게 도움이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약간 되게 열심히 잘하면은 네. 좀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PB 같은 경우는 어떤 제일 큰 차이가 이 돈의 주인과 직접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뭐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어떤 뭐 태도나 덕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부침성이 있거나 그렇죠. 좀 전달을 잘하는 분들이면 네. 훨씬 이 직군이랑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PB의 장점은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뭐랄까 자산의 룰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니저는 내 담당 섹터를 분석해야 되고 펀드 매니저는 나한테 주어진 주식을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 PB라는 직업은 고객의 수익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뭐 주식을 분석해도 되고 채권을 분석해도 되고 뭐 비상장 펀드를 분석해서 손님한테 소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훨씬 좀 다양한 자산군들을 접해볼 수 있다는 거 장점이랑 또 하나는 손님이랑 대화하다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 계속 가져가지만 한 사람이 갖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랑 접촉하거나 또 이제 손님들이 되게 다양한 직군에 계시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꼭 주식 얘기 아니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뭐 근황 얘기나 뭐 이게 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은 또 이제 주식 쪽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 해당하시는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하다 보면은 되게 그럴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사람과 소통하면서 얻게 되는 밸류가 있다는 게 PB라는 직업의 큰 매력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PB 직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고객과 많이 만나시는데
요즘 같은 장은 PB라는 직업에게 조금은 안 좋은 장이죠. 지수가 빠지는 장은 네. 상승장보다는 네. 쉽지 않은 장이죠, 저희. 요즘 같은 장을 아까 전에 네.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번호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아, 네. 아까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인데 네. 그때 특징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네. 제 차례가 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예를 들어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네. 게 내 주식이 설령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어도 내가 그냥 괜찮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 좀 순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장의 특징은 사실 돈은 시장 참여자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는 있었던 시장. 누가 더 벌었고 얼마나 많이 벌었고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번호표를 보고 기다리는데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진짜 뭐 빠지는 건 계속 빠지고 네.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고 지수는 결과적으로 연초 대비 거의 이제 보합 내지 보합 그렇죠. 수준인데 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은 진짜 뭐 2배 이상 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거는 뭐 50%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떤 포트폴리오 선택했냐에 따라서 네. 좀 수익률 격차가 좀 커지는 네. 장이라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장에 얼마 전에 미스터 마켓 2022라는 책을 이제 부장님이랑 다른 저자분 총 5명이서 책을 내셨는데 이 미스터 마켓이 사실 주식 시장을 이제 비유한 표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 어차피 이제 한 달 뒤면 2022년이니까요.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 전에 지금 현재 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만 네.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말씀드리면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누구도 사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수급 분석할 때 기관, 외국인, 네. 개인 수급을 분석하는데 네. 외국인은 아무튼 올해 계속 팔고 있고 팔았죠. 기관도 뭐 여러 가지 수급이 있지만 뭐 연기금 같은 경우가 어쨌든 국내 비중을 줄이면서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좀 파는 분위기고 네.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는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소위 뭐 맞아요. 부동산과 예금에 있던 돈이 넘어왔는데 올해는 어쨌든 예탁금이 정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보면은 이제 네. 강한 매수 주체가 어쨌든 없는 게 현재 그 상황인데 네. 특히나 이제 요 12월 때가 그 대주주 양도세라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팔 때 네. 세금을 내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네. 과세 구간 밑으로 보유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내년 연초 되면 다시 좀 비중을 늘리는 이런 전략을 택하시는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급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갖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는 제가 한 15년 가까이 이쪽 업계에 있지만 저한테 시장을 예측한 능력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늘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시나리오 갖고 하지만 진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좀 비슷하게 맞을 때도 있는데 네. 진짜 정확하게 맞은 적은 결국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지금 뭐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또 제가 주식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 예상과 시나리오는 존재하지만 이게 결국 투자라는 거는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의 흐름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결국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매수와 매도가 체결된 결과가 주가고 지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종합지수라는 건 어쨌든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들의 평균값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이제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가지고서 사는 주체도 있을 거고 파는 주체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 가격의 변동이나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냐면 이거를 사는 사람은 왜 살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니까 제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접근보다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뭐 누군가가 뭘 살 때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 주체는 왜 저거를 살까?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그거를 위해 리서치를 많이 하거든요.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왜 나는 좋게 보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세게 파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파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포트를 계속 점검을 해보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대응을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조금 처음 볼 때보다 조금 더 알게 되는 사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시장을 어떤 예측의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주식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결국 지금은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한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약한 거는 그냥 현상인 거고 그렇죠. 그럼 이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를 이제 받아들이고 액션하는 거는 각자의 몫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한국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버티면 올라갈 거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분은 지금은 너무 빠지니까 좀 줄였다가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제 뭐 올 여름부터 계속 많이 드리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시장은 네. 이제 끝났다. 좀 지나갔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의 봄이라고 불리는 네. 유동성 장세에서는 번호표만 뽑으면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미 시장은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지 않는 영역으로 이미 진입을 한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자의 선택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내가 그럼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가 결국은 남은 관건이 될 텐데 그 결국은 좀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소위 유동성 장세 지난 상태에서 하는 거는 그냥 좀 철저하게 바텀업 관점에서 이제 주식들을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작년 같은 증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이 오르면 LG화학과 비슷한 기업을 사면 한 달 지나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베타를 하면 그렇죠. LG가 올라가면 좀 이따가 삼성 SD가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 올라가고 또 밑에 부품 다 올라가고 소위 뭐 IT라고 하는 섹터에서 뭐 반도체 올라가면은 뭐 안 오른 비메모리주를 사서 갖고 있으면 또 따라 올라가고 뭐 시크릿컬이 올라갈 때 화학주가 먼저 올라갔는데 내가 화학주를 못 잡았으면 화학이랑 비슷한 거 뭐 있지? 철강주 안 올랐네? 철강 사면 올라가고 철강주 올라간 다음에 조선주가 안 올라갔네? 조선주 사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순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위로 키 맞추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주구장창 가고 빠지는 종목은 또 안 되고 이런 안 좋은 장에도 계속 오른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쪽 하필 왜 나의 수십 개의 포트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참 정말 속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개별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작년 같은 패턴의 장을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매크로부터 분석해서 산업으로 해갖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A가 좋으니까 A랑 비슷한 B, C도 좋을 거야. 그래서 소위 2등주를 따라 사도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같은 섹터에 있는 주식이라도 진짜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개별 호재에 따라서 어떤 주식은 뭐 똑같은 게임주인데 오르기도 하고 뭐 똑같은 게임주인데 안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또 뭐 2차 전지 같은 거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양극재는 되게 잘 오르는데 뭐 다른 쪽은 좀 잘 안 오른다든가 종목 하나하나를 조금 뜯어보는 게 필요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귀찮아진 번거로운 작업들이 좀 되게 필수적으로 된 시장인 거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종목별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뭔가 내가 없는데 오르거나 빠지거나 반응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상담해보면 내가 모르면 그냥 제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 내년에도 어쨌든 시장이 뭐 올해랑 비슷한 색깔로 간다고 하면 일단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든지 빠지든지 일정 부분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호기심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오를까 혹은 왜 빠질까. 그래서 이거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중에 나한테 와닿는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결국 그렇게 와닿는 종목들을 한두 개 찾냐 못 찾냐에 따라서 내년의 포트폴리오 성과는 좀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고객분들 보시면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주식이 다 개별 주주들이 안 좋았는데
그 중에 몇몇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걸 몇 개 갖고 있던 분들은 포트폴리오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내가 뭐 10개 사가지고 뭐 한 8개 마이너스고 2-3개 플러스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종합적으로 내 계좌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주도주군들을 한 2-3개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다른 거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플러스인 상태로 잔고가 유지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요런 몇 안 되는 주도주가 계좌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힘들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누가 뭐 이것 사면 무조건 더블 먹어 찍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런 종목들이 보면 이게 뭐 2-3배씩 간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2배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다가 조금 뭐 눌렸다가 가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국면에서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선 사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구간들이 저도 놓친 종목들을 돌이켜보면 한 구간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적어도 그렇게 움직이는 시세가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뒤늦게라도 좀 따져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네. 그래도 그 중에 한두 종목은 나의 계좌가 자산이 불어나는데 네. 기여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시장을 대응할 때 아무튼 바텀업 관점에서 네. 종목 하나하나에 좀 호기심을 갖고 뜯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이번 주 같은 게 화요일 같은 경우 이제 70포인트 정도 네, 떨어졌었고 폭락했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한 60포인트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턱턱 된 거죠? 사실 저도 그게 되게 의문인데,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오미크론이랑 이제 네. 그 뭐 유동성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는 어떤 유동성이 좀 줄어들 거라는 걱정거리, 그다음에 뭐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 사후적으로 나오는 분석들인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뭐 그게 이유였으면은 그 뉴스들 처음 나올 때부터 뭔가 대응들이 있었을 그렇죠, 텐데, 저도 사실 뭐 이게 정확하게 왜 갑자기 폭락했다, 네. 그다음에 반등하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시장이 저희 표현으로는 좀 얇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투자 심리가 되게 좀 굳건하고 어떤 좀 또 유동성의 힘이 좀 받쳐줄 때는 네. 악재가 나와도 네. 사람이 좀 자신이 있을 때는 받아내거든요. 그게 뭐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혹은 뭐 개인이건 간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약간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위아래로 호가가 좀 많이 얇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이게 거래 대금이 풍부하면서 뭔가 유동성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또 파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또 사는 주체도 생기고 이러면서 소위 힘의 균형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들 좀 많이 피로해져 있고 네. 좀 겁도 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대금 자체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좀 작은 악재가 나와도 크게 반영하고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은 또 크게 반영하고, 그래서 실제 장중에 그 아마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외국인들의 실시간 순매수 동향을 많이들 보실 텐데, 외국인 자금 중에도 소위 이제 좀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매매하는 자금들이 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조금 산다 싶으면 고한 1-200억의 시장이 막 1포인트씩 올라가고, 뭐 걔네가 또 한 1-200억 줄인다 싶으면 뭐 1%, 2%씩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 대금 줄고 되게 장이 얇아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좀 기계적인 매매들이 위아래로 던지는 호가에 변동폭이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네. 조금 던져도 네. 훅 밀리고, 그렇죠. 조금 커버하면 훅 올라가고, 네. 피로도는 이래저래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장이죠, 지금은. 그럼 이제 지수가 어쨌든 많이 하락한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를 좀 매수 기회로 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좀 뭐 2,900, 뭐 2,800 뭐 왔다 갔다 네네. 하니까 많이 빠졌다. 지금 들어가야지 하는 것도 뭔가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수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네. 많이 헷갈리는 장이에요. 2,800이니까 주식을 사야지가 아니라 네. 내가 어떤 주식을 어느 가격에 살 건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이 일단 네. 있어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좀 바텀업 관점에서 내가 좀 충분한 어떤 좀
정보들이나 리서치를 좀 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한 종목들이 자신 있는 가격이 오면 한번 사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설령 뭐 지수가 뭐 2,800이든 혹은 3,000이든 간에 지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800, 3,000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종목이 다 같이 10%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구간에서도 내가 주도주스러운 군에 있는 종목들을 어쨌든 갖고 있어야 내가 올라오는 거지. 그냥 주식 비중만 늘린다고 해서 계좌가 일단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지수에 대한 어떤 뭐 하단 얼마면 사야 된다 이런 전망보다는 바텀업에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시기적으로 보면 보통 12월 초중순 정도까지가 이제 소위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서 이제 좀 개인 큰손들이 좀 세금 걱정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좀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게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팔아야 될 물량이 많은 분들은 하루 만에 다 팔 수 없으면 좀 미리 좀 나눠서 팔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2월 초반 요 중순 전까지가 주식이 바텀업 관점에서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싸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종목도 있다고 하면 사실 뭐 양도세 이슈 네. 끝나기 전에가 사실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누군가가 특정 주식을 세금 걱정할 정도로 샀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사람이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주식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이슈 때문에 빠진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정도가 진입하기는 좋은 가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책에 보니까 주식시장의 장세를 그 네. 사계절에 비유한 그 내용이 책에 있던데 네. 그 우라가미 기니어죠? 네.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우라가미 고니오라는 일본의 이제 테크니션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네. 그분이 쓰신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상당히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고전 같은 맞아요.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네, 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책이고 네. 뭐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읽어보셨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글을 읽고 상당히 많은 영감도 받았고, 또 실제 제가 수시로 꺼내보면서 네. 아, 지금은 어떤 국면이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적절하지, 뭐 그렇게 참고를 하는 책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두 가지 팩터예요. 네. 하나는 유동성, 유동성. 네, 그 하나는 경기 상황. 그래서 주식 시장이 경기 상황과 네. 유동성의 증감에 따라서 네 가지 국면으로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의 제일 첫 번째 국면으로 금융시장의 봄은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네. 중앙은행이 돈 유동성을 확장시켜서 자산 가격이 먼저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돈을 풀었는데 네. 이 풀린 돈들이 뭐 주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산으로 배분되면서 네. 자산 가격 먼저 올라가고 실물 경기는 아직 못 따라오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작년 코로나 때 네, 작년 3월 이후에 연말까지가 네. 거의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때 제가 현장에서 한 6, 7월 달쯤에 고객분들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네. 아니 경기는 안 좋은데 왜 맨날 주식은 오르냐. 맞아.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든데 맞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주식을 사는 거냐. 맞아.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책에. 네, 그래서 경기 상황은 안 좋은데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네. 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반등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봄에 해당하는 국면이고, 그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어쨌든 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돈을 푼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투자에도 쓰이고 뭐 소비에도 쓰이고 고용도 창출하게 되면 이제 경기가 후행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실적 장세라고 불리는 네. 여름은 경기도 회복되고 유동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하기 편한 아니면 좀 제일 이해되는 아 그래 실적 좋은 기업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언제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 걱정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다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고
중앙은행이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네. 이게 좀 너무 과열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근데 어쨌든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은 좋은 상태인데 돈이 이제 좀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좀 자산 가격에 좀 거품이 조금씩 네. 좀 빠질 수 있는 요때가 가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회수된 상태에서 경기까지 꺾였다. 네. 그럼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경기 순환의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다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중앙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을 겪는.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봄, 여름, 겨울, 가을이라서 이 1년에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매년 온다는 분기별로 그런 개념이 온다는 게 아니라 네, 꽤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오해하실까 봐. 겨울 오니까 주식시장 겨울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근데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딘데요? 지금은 사실 뭐 논쟁의 여부가 있는데 네. 글로벌 전체로 볼 때는 아직은 실적 장세의 뭐 중반을 넘어간 단계인 것 같고. 글로벌 기준에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이제 뭐 미국 시장 대비 좀 많이 언더퍼폼해 있어서 어쨌든 좀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도 보면은 기업들 중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네. 또 그 중에 일부는 뭐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는 업종들도 있고, 근데 이제 시장이 미국 기준으로는 돈을 조금 내가 뺄 수도 있어라고 경고는 하지만 실제 돈이 빠진 건 없어요. 특히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돈을 뺀다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더 주는 증가량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양을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라고 그렇죠. 봐야 될 텐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일단 지금은 뭐 여름의 초입은 아닌 것 같고 네. 여름이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여름이 지속되다가 네. 이제 가을로 접어들 거냐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는 이제 주제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때는 좀 어떤 특징, 포인트 네.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비의 주체가 좀 변하는 경향이 있고요. 소비의 주체. 네. 두 번째는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이 중요해지는 네. 시기가 좀 경험적으로는 요 시기인데, 네. 소비의 주체 먼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금융장세 때는 민간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도 돈이 별로 없고 네. 뭐 가게는 더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돈을 써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도 풀어주고 중앙정부는 뭐 보조금이나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이라든가 맞아. 실제 그 가게의 호주머니에 돈을 이제 꽂아주면서 이거 가지고 뭐라도 좀 해봐 그렇죠. 라고 독려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근데 금융장세 같은 경우가 특히 금융장세에서 실적상 초반 같은 경우가 소비의 가장 큰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정부 지출 관련된 산업들이 모멘텀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보조금을 준다든가. 네. 뭐 대표적으로 작년 같을 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마찬가지였는데 전 세계 모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전기차로 바꿔 타봐. 이러니까 이제 자동차 구매를 좀 이렇게 주저하던 사람들도 네. 보조금 받으면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소비들이 이제 벌어질 때고,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 좀 정책적인 보조금이 나오면서 좀 이 소위 산업의 수요를 만들어주는 네. 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하기 편하고, 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백신 같은 경우도 각국 정부가 예산 배정해가지고 일단 백신만 개발하면 내가 무조건 사줄게. 어떤 경우에는 뭐 그 R&D 비용을 먼저 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네. 또 정부 보조금이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재원이 생기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그런 섹터들이 좀 좋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패드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들은 결국 물가 걱정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경기는 살아난 상태에서 이게 인플레로 이어지면 경기가 꺼질까봐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처럼 지갑을 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얼마든지 돈을 퍼주고 싶겠지만 네. 이게
잘못 판단해서 인플레로 이어질 경우에 여태까지 쏟아부은 돈이 효과가 사라져버리면 이것도 수습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소비 주체였던 정부가 이제 돈 쓰는 게 조금 주저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조금 규모도 조금 줄어들 거고 뭐 통화를 푸는 것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누군가는 나서서 이 소비를 이어가야 어쨌든 뭐 경제가 돌아갈 텐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실적 장세 이후에 소비 주체들이 과거에 보면 네. 대부분 민간에서 이제 소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1년 반 가까이 좀 보조금도 풀었고 네. 경기도 회복되면서 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임금도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가는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 여력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소비가 살아나는 시기죠. 그래서 실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1년도 이후에 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소위 주도주라고 불렸던 네.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다 민간 소비에서 히트 상품을 낸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는 나라에서 어느 분야를 지원할 거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네.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뭘 사고 싶어 하냐. 내 동창 내지는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뭘 사고 싶어 하냐. 그리고 평소에 안 쓰던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한다. 근데 이런 소식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네.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그림에서 뭐 매크로나 산업적 관점보다는 그 히트 상품 하나하나가 되게 네.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되는 이런 시장이 되고 첫 번째 특징은 소비의 주체가 네. 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네. 그래서 민간 소비 영역에서 히트 상품이 뭔지를 좀 찾아보는 습관이 네. 상당히 중요한 습관이고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텀업 리서치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예. 그냥 내가 예를 들면 뭐 단적인 걸로 한 10년 동안 쓰던 치약이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제가 10년 만에 쓰던 치약을 바꿨어요. 근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야.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자면 이거는 누가 만드는 제품인 거야? 보면서 이 회사 재무제표도 한번 뜯어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요새 다 이 제품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이 있으면 그때 그 보고서 찾아보면서 올해는 한 500억 정도 매출 나는데 이 속도면 내년에는 한 700억? 내년에 뭐 1000억까지도 늘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밸류에이션이 뭐 10배도 안 되지? 뭐 이게 이제 아이디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전처럼 뭐 이렇게 신문이나 뭐 큰 그림 보면서 앞으로 뭐 어떤 특정 산업이 유망하다고 하니 뭐 꿈을 가지고 뭐 가자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정말 어떤 실생활이나 내 주변의 작은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개별 기업의 실적과 시세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소비 주체의 변화 이후에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게 어쨌든 이제 지수 자체가 오르는 힘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코스피 고점이 뭐 3,300을 강하게 돌파해서 뭐 4,000까지 갈 거야 이런 어떤 큰 전망을 가지고 대응한다기보다 그냥 지수는 뭐 제자리에서 그럭저럭이더라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지수는 뭐 별론데 개별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거고 실제 그 지난 어떤 2011년의 차화정 장세 이후에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 출발했습니다. 정부 소비보다는 민간 소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대응해 주냐가 결국은 뭐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2011년 당시에 그 예시 종목이랑 뭐 그런 것 좀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종목들을 그때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은 코스피가 고점 찍은 게 11년 4월이거든요. 그때 2210 정도 찍고서 1600 중반까지 9월 달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5개월 만에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지는데 그리고서 다시 코스피가 2011년 4월에 지수를 회복하는 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간 박스피죠. 소위 박스피. 그러니까 하단 한 1750, 상단 한 2100을 한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년간 이제 횡보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11년도 고점 찍고 딱 그 다음에 12년도 때도 이제 똑같은 박스피였는데 그때 좀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올랐던 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하나는 중국 소비재
라는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네. 중국 소비재 대표 종목은 그 당시에 이제 코스맥스, 화장품. 그다음에 한국콜마 이 두 가지 네. 종목인데 공통점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가 아니라 네. 화장품 ODM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요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당시 2012년도에 나왔던 한국콜마나 콜마 그 코스맥스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 네.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중국의 중산층이 확대돼서 중산층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소위 아시아 컨슈머 섹터가 유망하다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북경에 법인을 차려놓고서 네. 북경 그가 중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ODM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뭔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때 최초에 팔리던 거는 설화수가 아니라 그냥 화장품 자체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이제 중국 법인의 매출이 이제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네. 그 뒤이어서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법인이 있었는데 네. 이쪽에서도 이제 우리도 좀 중국 수요 대응을 좀 늘리겠다고 하면서 아시아 컨슈머에 해당하는 중국 소비재 기업들이 상당히 화랑이었고 그때 재밌었던 종목이 빙그레라는 종목이 있어요. 빙그레. 네. 그래서 빙그레가 그때 바나나 우유가 히트치면서 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류스타 한 명이 그걸 광고를 했는지 뭐 드라마에서 먹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화권에서 제가 먹는 저 우유 뭐야 해가지고 중국 관광 오시는 분들이 명동에 가면 그렇게 바나나 우유를 찾고 또 실제 빙그레가 그 수출을 많이 안 할 때인데 막 중국에서 막 바나나 우유 이렇게 막 오퍼가 들어오고 막 이럴 때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중국 소비재스러운 종목들이 2012년도 상당히 좀 큰 부각을 받았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게임주인데 네. 그때 이제 모바일 게임주 중에 대표적인 것도 이제 컴투스, 뭐 게임빌 이런 종목들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게임의 대표는 뭐니 뭐니 해도 게임은 PC방 가서 하는 게 그쵸. 최고의 덕목이고 소위 이제 리니지로 대표되는 MMORPG 이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돈을 잘 버는 애들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보고서를 찾아보면 그 우리나라 이제 아이폰이 아마 네. 들어온 게 제 기억에는 2009년 말인가 10년 정도였거든요. 또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오고 네. 뒤이어서 이제 삼성이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하면서 10년, 11년, 12년도에 소위 스마트폰 보급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피처폰으로 안 됐던 게임들이 네. 모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대형 게임사들은 무슨 게임을 휴대폰으로 하느냐. 맞아. 역시 게임은 그래픽 빵빵하고 이런 게 주류였는데 소위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던 뭐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회사들이 이제 히트작을 하나씩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또 그게 이제 한 2, 3년 이어지면서 소위 이 업체들의 이제 매출이 막 매년 성장하는 시기들이 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현상이 새로운 플랫폼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그쵸.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컨텐츠가 따라붙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먼저 보급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올라가면서 네. 소위 이제 플랫폼의 변화에서 오는 주도주군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마지막은 신성장 산업이라고 그래서 네. 바이오주들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바이오가 코롱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좀 임상 여러 가지로 좀 논쟁들이 있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임보사라는 이제 신약이 유전자 치료제 컨셉으로 임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임상이 쭉 성공이 되면 이게 결국은 기술 수출도 될 수 있고 뭐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되게 크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코롱생명과학이랑 메디톡스 같은 바이오 회사들이 매출이 막 성장할 때거든요. 네. 근데 공통점을 보면 소위 그 직전 장을 주도했던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장에 뭐 우리가 좀 잘 아는 굵직한 회사들, 뭐 현대차, 롯데케미칼, 네. 뭐 SK, 뭐 에너지. 그 당시 종목군으로 치면 좀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섹터들이에요, 대부분. 화장품 OEM, 게임,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장이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받았던 업체들이 이제 하나는 소비재, 하나는 플랫폼의 변화, 또 하나는 이제 신성장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묶이면서 네. 12년도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런 섹터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13년도에 좀 조정을 받다가 14년도에 기억나시겠지만 14년도에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인 예전에는 삼성 LNS였죠. 네. 마스크팩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진짜 시장의 가장 큰 주도주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5년도 넘어가면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하면서 또 바이오가 한번 또 시장을 한번 뒤엎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섹터들이 그냥 그 해 한 해의 이슈로 끝난 게 아니라 네. 계속 뭔가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네. 좀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창출했던 게 그 2012년 박스콘 초입 때 장의 색깔이었는데 네. 저는 요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고민하면서 그때의 장 색깔과 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공부할 거리들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슷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 당시 박스권처럼 이번에도 박스권이 조금 지속될 확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죠? 지수가 막 이렇게 신고가로 치고 나가는 그런 막 시원한 느낌의 장은 아닐 것 같은 게 그냥 이게 그냥 뭐 제 어떤 뭐 개인적인 네.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때 봤었던 좀 네. 보편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레벨업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금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 모멘텀이나 어떤 산업 성장력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유동성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면서 네. 특정 섹터에서는 이제 좀 좋은 시세가 나고 반대쪽에서는 좀 네. 서운한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좀 그 당시의 박스피와 지금 만약에 박스키가 뭔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 좀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유사점은 그 2011년도에도 사실 네. 한국 시장의 이제 박스피의 출발점은 그 미국의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서 이제 미국에서 돈을 확 풀어갖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유동성 확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3년간 네.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좋은 상황들이 왔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페드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고 또 그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따라서 다른 나라 은행들도 이렇게 발을 맞춰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돈이라는 게 네. 꼬리표가 없거든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일단 돈을 푸는 거예요. 뭐 제가 1달러를 찍으면서 너는 한국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거라 이러면서 찍지 않아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풀어서 이 돈을 갖고 뭐라도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급받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지는 이제 시장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유동성이 확장될 때 보면 생각보다 알 수 없는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오른다거나 되게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회수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지금 어디에 가서 또아리를 트고 있는지 중앙은행은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전체로 봤을 때 좀 물가 걱정이 되는 시기에 아 이제는 조금 내가 그동안 도와줬던 걸 좀 회수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그 돈을 이제 무언가를 팔아서 네. 어쨌든 회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무언가에 어디에 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꼬리표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찌됐건 미국 중앙은행에 좀 뭔가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네. 어느 나라인가에서는 뭔가 이렇게 뭐가 부실한 게 좀 터지죠. 그러니까 나라는 계속 바뀌었는데 한 30년간 공통적 현상을 보면 돌아가면서 어느 나라인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99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쪽, 네. 뭐 동남아랑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좀 IMF라는 좀 힘든 국면을 겪었던 것도 사실은 미국의 좀 유동성을 축소하는 국면들이 전 세계 돈이 회수되다가 한국에도 동갑화 했는데, 미안, 우리는 달러가 없네? 원화로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돼. 달러로 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달러를 빌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2011년도에는 남유럽에서 터졌죠, 그때.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가장 화제였던 단어가 피그스라고 PIGS. 네. 포르투갈의 P, 네. 아일랜드의 I, 그리스의 G, S가 스페인, I가 이탈리아인가? 네. 이탈리아였던 것 같네요. 피그스라 그래갖고 이제 소위 그 남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네. 포르투갈이랑 그리스가 제일 먼저 뭔가 이렇게 좀 국가 부채가 너무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이 회수되니까 네.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실제 그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라토리움 비슷하게 선언하면서 정권도 막 바뀌고 그런 네. 격동의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미국 중앙은행에서 어쨌든 뭔가 자금을 조금 빼려는 액션들이 있으면서 각국 은행들이 이제 조금씩 돈을 뭔가 준비를 하는데, 네. 그 충격을 체력이 좋은 나라들은 네. 어느 정도 그냥 변동성을 갖고 버텨내는데, 좀 체력이 약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호가가 얇아진 시장에서 작은 자금 갖고도 시세가 변동하듯이 작은 금액을 뺐는데 갑자기 출렁출렁 하면서 뭐 연쇄부도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포르투갈이랑 이제 그리스가 그때 제일 취약했었는데, 네. 이쪽 같은 나라들 경우가 이제 이 두 나라가 사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했던 어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전 세계가 출렁거릴 정도의 어떤 공급망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데, 이 나라들이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좀 덩치 큰 나라들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처음에 포르투갈, 그리스 우려로 시작했던 게 저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국가 부도 위험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 CDS 프리미엄이 처음에는 그리스, 포르투갈만 상승하다가 네. 얘네가 뜯어보니까 뭐 이탈리아랑 스페인 쪽의 은행들이 이쪽에 자금이 좀 가입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우려가 확산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탈리아, 스페인을 뜯어보니까 독일이랑 프랑스에 있는 큰 은행들이 또 이탈리아랑 뭐 스페인에 또 포지션이 많다 이러면서 포르투갈에서 출발했던 게 전 유럽으로 약간 확산돼 버리는 이런 국면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만들어낸 게 아까 얘기했던 11년 4월에서 9월까지 급격하게 빠졌던 그런 하락들을 만들었는데, 어찌됐건 뭔가 공통점이라고 하면 네. 유동성이 공급된 이후에 이제 회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취약한지는 뭐 지금은 잘 드러나진 않지만 뭐 누군가는 조금 더 취약한 나라들 쪽에서 좀 위기들이 좀 보이겠죠. 그러면서 그런 충격들이 네.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네. 한국 경제는 남유럽보다는 훨씬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에서 지수는 박스피였지만 네. 새로운 업종들과 종목에서 투자의 기회는 만들어주면서 그 시기를 겪어냈었고, 어느 나라인가는 또 그냥 뭐 전체 지수가 다 빠지면서 위기를 겪었다는 나라들도 있을 텐데, 유동성 회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11, 12년 제일 큰 차이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팬데믹은 전염병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봉쇄로 이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파열음들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각국 정부가 소위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복귀를 계속 시도하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보다 계속 더딘 거죠. 맞아. 다시 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가 번지고, 가려고 하면 뭐가 번지고, 네. 뭔가 좀 피로도는 자꾸 쌓여가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경기나 경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통제되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11, 12년도보다는 투자 관점에서는 네. 난이도가 상당히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닌가. 네. 지금 바이러스 얘기하셔서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시장이 사실 굉장히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오프닝 주식 전망이 좋다고 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랑 네. 오미크론이 좀 이후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네. 자체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저도 1도 네.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뭐 구독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갖고 저도 판단하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뭐 변이가 확산될 건지 뭐 정말 뭐 치사율이 높은 건지는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만들어낸 용어고 결국 핵심은 일상으로의 복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자 관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님 포함 저희 가족 포함 모두의 일상이 걸리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간에 평생 갇혀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제 시도하면서 어떤 나라는 조금 빨리 복귀할 거고 어떤 나라는 더디게 복귀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상으로 언제 복귀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분출되는 게 리오프닝 주의 반등일 텐데 확실한 거는 뭐 가을 넘어가면서부터 아 이제는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뭐 좀 질병 통제가 되면 좀 빠르면은 올해 한 연말부터 좀 일상으로 복귀가 좀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기가 좀 늦춰진 거는 팩트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관련 주식들도 이미 다 그 실망감을 주가로 반영해서 뭐 대부분의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게 다 상승하기 직전 가격까지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이 주식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문제는 그냥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거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뭔가 변수도 커지고 시기도 늦춰지긴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오미크론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정말 뭐 치사율은 낮은 건지 높은 건지 기존 백신으로 통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주식들을 먼저 진입하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약간 직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직관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리오프닝으로 고생했던 업종들이 뭐 대표적인 게 항공, 뭐 여행, 뭐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류망들도 어쨌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었고 이 섹터들이 언제 회복될지는 저도 뭐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플레이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년간의 되게 극단적인 이 통제 상황을 겪으면서 항공을 포함해서 소위 리오프닝과 관련된 대면 접촉과 관련 업종들이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뭐 한 10대 개 업체들이 난립했다고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체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뭐 장사를 접었고 어떤 회사 조금 여유가 되는 회사들은 그참에 조금 경쟁 회사들을 싸게 인수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이 업종의 경쟁 강도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요가 없기 때문에 뭐 경쟁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산업에 뭔가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적어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기존보다는 더 큰 어떤 매출의 회복력을 보여줬던 게 통상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소위 2003, 4년 중반에 슈퍼사이클하게 온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정말 되게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치 산업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업이 뭐 수십 년간 기업이 줄어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빠져 있다가 그 다음 사이클에 레벨업하고 또 하락 사이클에 또 구조조정 됐다가 살아남은 기업은 그 다음 사이클에 레벨업하고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워낙 커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좀 되게 힘든 변동성들이긴 한데 어쨌든 공통점은 어떤 특정 산업이 공급하는 숫자가 줄어든 다음에 오는 사이클에서는 그 전에 봤던 사이클보다는 이 기업의 이익의 늘어나는 폭은 항상 컸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일상으로 다시 또 뭔가 돌아갈 준비들을 할 텐데 그냥 그때 요번에 살아남은 기업들 중에서 그냥 재무제표 제일 좋은 애들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더 버틸 만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시기를 겪어낸 다음에 뭐 좋은 투자 기회가 올 것 같고 근데 똑같은 섹터에서도 주식을 골라도 이럴 때는 기왕이면은 무조건 1등 기업으로 가시는 게 좋은 게 불황이니까. 네, 왜냐면 이 두 번째는 살아남으면은 많이 오를 텐데 이게 한 1, 2년 예를 들어 더 길어진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살아남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리오포닝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공급망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M&A의 주인공이거나 내지는 이게 좀 실제 버티는 체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분명히 내년에 투자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에 어떤 네. 산업, 어떤 이슈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 이전에 박스피에서 네네. 어떤 종목들이 이제 좋아하는지 받는 이유도 네. 이런 걸 좀 유추할 수 있는 과거의 네, 경험을 그쵸. 네.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니까. 네. 이게 핵심이죠. 뭐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공부할 거리를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이니까, 뭐 이걸 제가 얘기했다고 뭐 내일 당장 이걸 사야 된다 이런 관점은 전혀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큰 그림에서 우리가 좀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이슈를 받았던 패턴들 저희가 좀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년에도 제가 이제 12년도랑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 소비 쪽에서 뭔가 히트 상품들이 일단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나와야 된다. 일단 소비재라는 측면에서는 네. 2012년도에는 경기가 제일 좋았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이 제일 강했던 구매자도 다 중국 중산층들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따져보니까 경기가 제일 좋은 나라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예, 그리고 이제 뭔가 민간 소비 여력이 제일 큰 나라도 미국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의 소비재를 볼 때는 뭔가 미국에서 먹히는 소비재를 일단 해야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제일 좀 미국에서 좋아하는 소비재 중에 한국 제품이 저는 일단 K-팝이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오고요. 아, 저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K-팝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어쨌든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 1등을 하면서 아미가 아닌 일반 대중들은 좀 더 크게 인식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보면 그 단일 이벤트로 끝나는 현상이 있고 네. 확산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2년도에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ODM 업체들이 올랐는데 이게 1, 2년 걸쳐가지고 계속 중국 소비재가 확산되면서 네. 나중에는 브랜드 화장품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의 이제 설화수, 뭐 후,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 실제 이제 생산 대신해주는 업체에서 시작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화장품까지 확산을 쭉 해나갔었는데, 네. 일단 지금 BTS가 빌보드 1등 찍은 게 아니라 BTS가 당연히 잘한 일이고, 그러니까 BTS를 좋아하는 현상으로 끝나면 사실 이거는 단일 기업의 이벤트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 최근에 동향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소속사의 가수들도 요즘 보면 되게 종종 빌보드에 차트인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단적으로 뭐 최근에 뭐 에스파라는 걸그룹도 빌보드 차트 들어갔다고 했었고, 뭐 트와이스 이런 그룹도 네. 들어가고, NCT 뭐 이런 그룹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정말 BTS급의 그룹이 아닌 팀들도 이제 이 빌보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빌보드 시스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에서 얼마만큼 음악을 틀어주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서 아무리 이 인기가 많아도 네. 실제 현지에서 DJ들이 음악을 틀어주지 않으면 랭킹이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예전에 왜 그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박진영 PD가 초반에 원더걸스라는 그룹을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데뷔시키기 위해서 뭐 버스 투어도 하고 엄청 고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예전에 원더걸스 멤버들이랑 막 박진영 PD가 이제 같이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진짜. 진짜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아마 2009년, 10년 정도일 텐데, 네. 그렇게 해도 어쨌든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도 결국 장벽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현지에서 어쨌든 이 DJ들이 틀 때는 낯선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홍보도 되고 뭐 인터넷상에서 화제도 되고 하지만, 실제 이제 이 로컬 DJ들이 음악을 틀어주기까지는 진입 장벽이 확실히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목표했던 성과까지는 못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빌보드에 들어가는 그룹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일반 대중이 봤을 때 BTS급의 탑 A 클래스까지 아닌 것 같은 그룹들도 어쨌든
신곡이 나오면 뭐 100위 안에 들어가고 50위권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쨌든 현재 있는 DJ들이 K-팝이라는 장르가 나올 때 이제는 한 번씩 틀어주는 이 카테고리에 하나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게 BTS가 혼자 잘한 어떤 이 현상이 BTS에서 끝나면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산업으로 연결되진 않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의 K-팝의 인지도는 좀 확산 국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TS라는 팀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또 K-팝 그룹 관심들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좀 팬층이 확장돼 가고 있고 또 이제 그 BTS가 소속돼 있는 이제 하이브 같은 기업들 보면 이제는 그쪽에서 어떤 새로운 팀이 나왔을 때 홍보하기도 편해진 거죠. 이 얘네들은 어떤 팀이냐 하면은 BTS 소속사에서 새로 나온 그룹이 하면 현지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지는, 그러니까 뭔가 좀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한 가지 있어서 일단은 뭔가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한국 컨텐츠에서 제일 지금 현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K-팝은 확실히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게 기업의 매출과 뭐 주가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뭐 단순하게 주식이라는 게 시가총액이라는 게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곱해서 계산한 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하면 어쨌든 기업의 시가총액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면 뭔가 K-팝이라는 장르가 기존에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매출이 주로 많이 났었는데 미국이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엔터사들 실적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공연을 못 했는데 대부분 매출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엔터 산업이 팬데믹에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던 업종인데 실적을 해봤는데 오히려 콘서트 할 때보다 뭐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뭐 늘어나는 기업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현상을 까고 보니까 어쨌든 팬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해서 내가 소비하려는 나의 예산은 똑같은 거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대중 입장에서는 콘서트가 아니면 돈 쓸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팬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이제 어떤 뭐 교류하는 방식이 콘서트에서 굿즈나 앨범을 더 많이 사는 쪽으로 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 팬심이 유지되면 엔터 기업의 뭐 수익 창출 능력이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작년에 재밌었던 게 미국에 있는 엔터사들이 한국에서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봤대요. 너네는 공연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랬더니 한국 엔터사들이 하는 게 우리는 온라인 콘서트도 하고 뭐 디지털 굿즈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아. 그러면서 오히려 해외에 있는 엔터사들이 우리도 저런 거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뭐 하이브가 미국에 있는 큰 기획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벌어졌던 건데 전체적으로 미국이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엔터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의 개수가 좀 늘어난 느낌이라고 할까. 기존에는 그냥 공연하고 음반 팔고 굿즈 팔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뭐 온라인 콘서트도 가능해지고 최근에 논쟁이 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NFT라는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뭔가 상품화도 시도를 할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던 거니까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는 히트 상품이 이 안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실만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는 우리나라 소비재가 드라마 것 같아요. 예. 다들 워낙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지오, 뭐 마이네이, 뭐 갯마을 차차차 해갖고 이것도 사실 없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똑같은 게 드라마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는 이미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겨울연가 때부터인데 일본. 그래서 소위 이제 한류 스타라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이제 매출이 주로 이제 발생하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여태까지 뭐 드라마 콘텐츠든 모든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가장 큰 구매처는 일본과 중국이었고 중국에 있는 채널들과 얼마만큼 큰 계약을 따냈느냐가 이 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던 구조인데 그러다가 이제 소위 뭐 한한령이라고 불리는 이 좀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좀
소원해지면서 어쨌든 이 컨텐츠 업체가 좀 큰 매출처들을 좀 잃어버리면서 좀 고전을 해왔었잖아요. 여태까지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서양에서 먹힌다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넷플릭스라는 이제 OTT들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넷플릭스가 아시아 쪽에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잘 팔린다는 한국 컨텐츠들을 구매를 했는데 아마 본인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넷플릭스의 이 한국 작품 투자들은 아시아 쪽을 노리고서 이제 한 건데 이게 막 자기네 본진에서 흥행이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뭐 웬일인가 싶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저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이라는 산업도 야, 이게 OTT 플랫폼을 통하니까 여태까지는 아시아만 보고 제작하고 뭐 일본과 중국 시청자 입맛에 맞는 뭔가 색깔을 좀 입히려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네? 네. 근데 그게 사실 인구수나 시장 규모로 봤을 땐 더 큰 시장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기회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이번에 그 드라마들 보면서 물론 뭐 주가는 여러 가지로 뭐 업체를 시작했는데 네. 그냥 산업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이네임이라는 작품의 이제 주연 배우가 아마 한서희 네. 배우가 주연 배우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이네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서희라는 배우가 어찌됐건 그 드라마 시장에서 톱 A급으로 분류되는 여배우는 마이네임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과연 만약에 마이네임이라는 작품이 한서희라는 배우를 캐스팅하고 저렇게 약간 좀 뭔가 좀 폭력적인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상파 편성을 받았으면 이게 편성이 원활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도 편성을 받거나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고객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뭔가 제작의 방향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 넷플릭스 흥행했던 뭐 킹덤부터 해서 뭐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뭐 이런 류의 작품들을 보면 감독이 찍고 싶은 대로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가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했다는 느낌이 좀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창작자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한 거를 해외에 있는 시청자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는 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냥 구조로 따져보면 결국 기업이라는 게 매출을 벌고 네. 비용을 쓰고 그걸 통해 영업이익을 남기고 네. 순이익이 남잖아요. 네. 그 순이익이 남은 거에 밸류에이션을 몇 배 주냐. 그러니까 1년에 순이익 100억 버는 기업이 PER 10배 받으면 시총 1000억인 거예요. 그럼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순이익 더 벌거나 10배 받던 애가 20배, 30배 받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작사라는 산업으로 놓고 보면 매출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언론 보도상으로 제작비가 뭐 240억, 50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250억이면은 기존에 제작했던 드라마 중 상당히 대형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지리산이라는 작품에 300억 썼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죄송한 비유를 쓰면 지리산과 오징어 게임을 그냥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드라마의 원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드라마에 들어가는 원가라는 게 주연 배우 캐스팅하고 스타 작가 섭외하고 연출자 출연료 주고 그리고 이제 제작비, 세트비, 뭐 CG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작품의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오징어 게임에는 지리산에 있는 스타 작가가 없고 주연 배우가 물론 이정재라는 톱 배우가 있긴 하지만 지리산의 캐스팅 대비했을 때 오징어 게임의 캐스팅 비용이 더 커 보이지 않고 마이네임 같은 경우는 캐스팅 비용이 또 뭐 더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같은 제작비 매출인데 캐스팅 비용에서 일단 세이브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했을 때 어느 드라마가 더 뭔가 한 작품당 뭔가 이렇게 드라마 제작 기업 관점에서 이익이 많이 남을까 따져보면 후자 쪽이 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외양이 조금 커지는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캐스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작품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가 넷플릭스가 여태까지 5년인가 7년간 한국 컨텐츠 사는데 썼던 돈이 한 5,5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내년에만 이거 이상의 예산을 쓰겠다라고 지금 편성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가 뭐 1년에 컨텐츠 제작에 구입할 때 쓰는 게 거의 10조가 넘어간다고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 넷플릭스 미국 시장 반응은 어땠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250억 제작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큰 흥행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250억으로 저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 미국은 훨씬 비싸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어디 칼럼에서 헐리우드의 제작 시스템 잘못됐다. 아니 한국에서는 250억으로 저런 한국의 퀄리티 가성비가 좋죠. 만드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뭐 1,000억, 2,000억씩 써가면서 저거보다 못한 작품을 만드냐 뭐 이런 칼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네. 제작비인데 집행하는 쪽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때는 일단은 편성 예산 자체는 늘어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OTT가 넷플릭스만 하다가 지금 디즈니도 하죠. 하기로 하고 뭐 HBO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OTT 채널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쿠팡도 쿠팡 플레이라고. 플레이라고. 예. 그러니까 당분간 봤을 때 어쨌든 뭔가 컨텐츠를 사겠다는 놈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1년에 2편 찍는 감독이 5탕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못 찍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제작할 수 있는 편수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볼 때는 뭐 단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도 좀 관심 있는 투자다라고 하면 네. 각 OTT 업체들의 그 보니까 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시면 네. 편성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가 뭐 내일 방송할 거를 오늘 찍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2년 상반기에 어떤 맞아, 작품이 맞아. 제작 예정이다 그러면 그 제작사 어디고 예를 들어서 뭐 주연 배우 누구고 감독 누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건 사실 조금만 내가 공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류 리서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쪽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그런 식으로 뭐 넷플릭스가 됐건 디즈니가 됐건 주요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좀 편성 스케줄이나 이런 걸 조금 체크해도 계셨다가 뭐 그 작품에 대한 내가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뭐 투자에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 섹터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면 네. 내년에 어쨌든 소비재 측면에서는 괜찮은 공부거리가 되지 않을까. 소비재에서는 K-팝이랑 콘텐츠.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 있는 소비재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좀 미국에서 먹힌다라고 좀 보이는 게 K-팝이랑 드라마 콘텐츠인데 네. 혹시 뭐 내년 진행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한국 제품이 히트라더라. 네. 이러면 또 이제 바텀업 리서치 하는 분들은 뒤져봐야죠. 뭐 아마존에서 뭐 어떤 제품이 1등 했대. 누가 만드니? 뭐 이런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종목이 될 거고 네. 이게 사실 똑같았던 게 12년도, 14년도 화장품이 한참 날아갈 때 네.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중국의 타오바오몰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아마 인터넷에서 이제 그 쇼핑하는 사이트인데 그 타오바오몰에 들어가서 그 섹터별로 순위가 나오거든요. 네. 네. 화장품 섹터에 들어가서 매일 그 순위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타오바오몰에서 그때 그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가 네. 계속 1등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 만드는 회사가 리더스 코스메틱이 아니라 산성 LNS라는 골판지 회사가 그 마스크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한국 제품인지도 잘 몰랐을 텐데 누군가 바텀업 리서치에 좀 능했던 투자자는 네. 타오바오마를 추적해서 리더스 그 1등부터 10등을 다 뜯어봤겠죠. 네네. 근데 리더스 마스크팩이 한국 거네? 또 이거가 누가 만드는지를 이제 물어 찾다 보니 의외로 상장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 먼저 얻은 사람의 투자 어떤 기회는 후발주자보다 더 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시장은 뭐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이런 류의 투자 기회들은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미국 소비재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특정 제품이 뭐 잘 팔리는 데더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지인 전화도 한번 해보고 야 진짜 이게 팔리냐? 뭐 누가 사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랑 저런 거 종합해봤더니 잘 팔린대. 근데 마침 상장 기업이고 뭐 매출 꾸준하고 뭐 주가 적당한데 이 속도면은 네. 성장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리들이 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재를 좀 아무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쪽은요?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의 변화인데 네. 내년에 기대되는 가장 큰 플랫폼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VR인 것 같아요. VR. 그러니까 이제 VR과 AR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왜 서두에 모바일 게임이 나오기 전에 사실 스마트폰의 보급이란 게 먼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보급된 다음에 그쵸. 사람들은 그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무언가를 찾았던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모바일 게임이었던 거고. 근데 내년도 이게 주요 애널리스트들 시장 전망을 보면 휴대폰은 이미 출하량은 정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전히 뭐 아이폰, 갤럭시 포함해서 스마트폰이 되게 잘 팔리고 캐시카우는 맞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더 팔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있는 거에 교체 주기 정도지. 근데 그러면 IT 디바이스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더 팔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팔릴 게 뭐가 있을까 따져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기업들이 보면은 VR 기기들 대부분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네. 올해 오큘러스 2를 되게 많이 팔았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 거보다 성능이 개선된 신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VR 신작이 나온다고 하고 그 이제 시장에 지금 제일 큰 관심사가 과연 애플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언론 보도상으로는 애플이 22년 말 정도에 XR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신제품을 준비 중인 것 같대더라. 이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 AR, VR 기계가 뭐 얼마나 쓸모가 있는 제품이고 뭐 얼마만큼 혁신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네. 올해보단 더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는 올해 오큘러스를 사서 좀 써봤거든요. 네. 근데 컨텐츠가 되게 신기한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조금 불편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와이파이밖에 지원을 안 하고 조작법이나 무게감 좀 있는 편이고 한 30분 정도 쓰게 있으면 약간 뒷목도 좀 뻐근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내년에 나오는 제품이 올해보다 무거워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나올 VR 기계들이 계속 와이파이만 지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은 사실 제 주변에서 뭐 저랑 몇몇 사람들만 사서 써봤는데 저는 일단 내년에 신작이 나오면 한번 사서 또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내 주변에 이거를 샀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관련 산업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VR 기계 판매량이 올해보다 줄어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연말에 만약에 애플이 제품 나왔을 때 23년도에 22년보다 이게 판매량이 줄어들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VR이라는 카테고리의 디바이스가 보급량은 늘어날 것 같다. 적어도 향후 한 2, 3년 정도 동안.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에 좀 감이 있는 분들은 일단 VR 기계 사서 뜯어봐야죠. 무슨 부품 들어가나. 뭐 카메라도 들어갈 거고, 뭐 그렇죠. OLED 패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는 VR에 들어가는 뭔가 부품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조금 면밀하게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바일 게임에서 봤듯이 네. 그럼 VR이 만약에 보급이 되면 네. 그걸 뭘 할 건데 그러니까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 같이 뭐 유튜브 핸드폰으로 2D 이거 보고 네. 야구 중계 그냥 보고 뭐 이런 거면 사실 굳이 VR 안 해야 되죠. 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VR이라는 네. 진영에서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회사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뭔가 이 시장에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의 어떤 천병 디바이스로 얘들은 오큘러스를 일단 출품하는 거고 네. 실제 얘네가 팔고 싶은 거는 그 뒤에 있는 컨텐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과거에 IT 디바이스가 보급될 때 보면 항상 디바이스가 먼저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먼저 보급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디바이스를 써보면서 그 다음부터 앱도 개발하고 뭐 게임도 개발하고 뭐 MP3 다운받은 거 스트리밍으로 전환되고 컨텐츠가 뒤로 따라왔는데 지금은 좀 재밌는 게 컨텐츠가 더 빠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컨텐츠 쪽에서는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일반 대중들은 내가 이걸 사서 그냥 휴대폰에 내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보는 거 말고는 체험해볼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디바이스가 좀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어찌됐건 플랫폼 관점에서 VR이나 AR 같은 기기들이 보급이 됐을 때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뭔가 컨텐츠들은 12년도에 모바일 게임에서 봤었던 네. 어떤 산업의 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메타버스니 NFT에 대해서는 정말 논쟁이 많아요. 논쟁도 많고 저도 사실 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거품처럼 사라질지 혹은 정말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가 돼서 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지 저도 뭐 관찰하는 중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결과로는 네. 디바이스 보급 이후에 컨텐츠 소비는 늘었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1차적으로 어떤 VR 부품주들을 한번 소팅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 컨텐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관심의 끈은 갖고 뭔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큘러스를 사실 제가 사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네. 그때 이제 그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더 쇼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는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저만 해도 이제 뭐 온라인 콘서트가 익숙하진 않으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 블랙핑크의 공연을 결제를 해갖고 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못 보고 그 다시 볼 수 있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11인치짜리 가지고서 이제 무선 이어폰을 꽂고 들었는데 한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뭐 생각보다 볼만한 거예요. 네. 또 공연도 진짜 음악방송 무대 같지 않고 진짜 공연 보는 것 같고 뭐 여러 장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공연을 보고 있는데 옆에 굿즈창이 막 떠요. 그래서 무슨 뭐 야광봉도 팔고 무슨 뭐 사진도 팔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다가 저는 사실 뭐 아이돌에 이제 열광하는 뭐 그런 시기 좀 지났으니까 근데 그럭저럭인데 내가 진짜 만약에 이 팬의 찐팬이면 클릭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정도로 뭔가 공연에 좀 열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공연은 되게 재밌는데 네. 화면이 너무 작은 거야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게 조금 더 이게 대화면으로 이런 거를 보면 네. 뭐 진짜 볼만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누가 오큘러스라는 제품을 이제 얘기해줘갖고 이제 네. 그걸 사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그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 중에 그 K-팝 가수들 음악 방송을 VR 버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몇 번 봤는데 그게 딱 제가 블랙핑크 콘서트 보면서 그래 이렇게 구현이 되면은 진짜 생동감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그냥 네. 한 가지 예시인데 네. 어쨌든 이 디바이스들이 보급된 다음에 네. 나오는 컨텐츠는 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제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디바이스 이후에 나왔던 컨텐츠는 지금 생각 못하는 게 늘 히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투자 관점에서는 네. 그런 기회들이 향후 한 2, 3년 놓고 봤을 때 네. 좀 뭐 새로운 카테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꼭 관심 갖고 네. 좀 관련 이슈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는 네. 뭐 2012년도에는 바이오 섹터가 가장 뭔가 혁신적인 산업이었던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유망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약간 산업 중에 제일 좀 무모해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무모하기 때문에 혁신적이라 느끼는 게 저는 우주 산업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은 사실 당장 매출이 나오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일단 드는데 재밌는 거는 이 우주 산업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네. 다 한 가닥 하는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 베조스. 손정희부터 해갖고 네. 한편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도 바보는 아닌데 네. 근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뭐 네. 1, 2천억도 아니고 진짜 뭐 몇십조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우주 산업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게 뭐 너무 갔다 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네. 요새는 그래 얘네도 바보는 아닌데 네. 뭔가 이제 어쩌면 그분들은 이미
지구를 거의 정복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제가 넥스트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그냥 조금 다시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지금 우주 산업에서 이거는 뭐 이제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네. 제 생각에 지금 우주 산업의 가장 포인트는 네. 7년 전에 전기차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전기차 섹터도 커버했었거든요. 네네네. 또 그때 이제 산업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그때 LG화학이라는 기업을 탐방 가서 거의 3년 넘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그때도 LG화학이라는 기업은 2차 전지가 되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항상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중대형 배터리 언제 흑자나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계획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계획의 달성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물어봐.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돈 벌어요? 그 질문을 거의 투자자랑 회사가 거의 4년 넘게 같은 주제로 대화를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쨌든 돈을 못 벌었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매니저 이제 PB 하면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이 흑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주가 막 들어오고 예전에는 어떤 수주를 해도 야 이거 뭐 배터리는 돈은 안 돼. 그럼 이랬던 건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게 이 정도 수주가 들어오면 향후에 이 정도 돈을 벌겠구나 추정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7년 전의 전기차랑 지금의 전기차가 가장 큰 차이가 뭔가 봤더니 네. 결국 핵심은 단가더라고요. 배터리의 제조 단가가 떨어지면서 최종 소비재인 이 자동차라는 제품이 일반 대중이 살 수 있을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전기차의 판매량이 네.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 좀 볼륨카라고 하는 좀 잘 팔리는 모델들이 등장을 했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앨런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발사 단가를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계속 발사 기술 연습하는 게 계속 발사하는 횟수들을 늘려서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들어가는 발사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름 자기네가 제시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발사 단가가 떨어지면 뭐 일반 중산층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우주 관광을 좀 부자들은 우주 관광을 도전해 볼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저궤도 위성이라고 그래서 네. 통신이 안 닿는 지역에다가 네. 통신망을 깔려면 너무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궤도 위성을 몇 개 쏴가지고 거기서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저거는 진짜 당장 한 2, 3년 내에도 어쨌든 가입자만 유치하면 캐시플로우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우주는 그냥 약간 호기심 차원에서 스터디를 네.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근데 지금 봤을 때 너무너무 무모해 보이고 진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구를 정복한 사람들의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유의 같은 느낌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근데 진짜 한 7, 8년 지났는데 네. 발사 비용이 정말 떨어져서 떨어지겠죠. 발사 비용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수준으로 떨어져서 어느 단가에서 BEP를 맞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진짜 뭐 나중에 언젠가 뭐 사람들이 좀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정도는 우주를 가고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약간 기존 통신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이런 단계가 되면 야, 저 지구를 정복한 저 사람들이 또 떼돈을 벌겠구나. 그건 확실한 게 다른 애들은 범접을 못 하고 있어 그냥. 그쵸. 엄두도 못 내는데 걔네만 완전 독식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공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네. 드린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1, 2, 3년 동안 봤었던 시장의 소위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단가 맞추고 들어온 제품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인터넷 유선망조차도 뭐 닷컴 버블이라는 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네. 전국망으로 까는데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네. 무선 통신 전환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뭐 전기차 포함해서 어쨌든 초반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용이 들지만 네. 이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볼륨이 커지면서 단가는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요 그래프가 올라오는 국면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단가와 수요 그래프가 이제 교차하는 지점부터 산업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7년 전의 전기차는 좀 기대감만 있던 국면인데 작년부터의 전기차 섹터는 이제 이 단가의 하락과 수요가 크로스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히 2년간 봤던 그쵸. 엄청난 시세와 또 실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들을 이제 일부 기업들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 긴 호흡에서 보면 이쪽 산업도 우리가 관심의 끈을 쥐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그런 포인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거는 당장 뭐 내년에 뭐 돈을 벌고 뭐 이럴 것 같진 네. 않지만 그쵸. 이 괴짜들의 행보를 우리가 좀 꾸준하게 지켜보자. 추적을 할 필요 있겠다. 그러면 의외로 10년 전에 앨런 머스크를 맹신했던 테슬라 주주들이 네. 진짜 큰 돈을 벌었듯이 그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2021년에 사실 강타했는 게 상반기에는 메타버스, 뭐 4분기, 하반기에는 NFT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우주라든가 뭐 VR, AR, 메타버스, 뭐 기타 등 다 포함해서 네. 2022년에는 좀 굉장히 새롭게 떠오를 만한 아니면 지금 기존 거에서도 핵심적으로 될 만한 키워드는 뭐라고 좀 보세요? 그냥 내년에 그냥 제가 보는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민간 소비에서 기회가 걸고 있다. 어떤 산업이 클지에 대한 인사이트는 저는 사실 뭐 그 정도 지식은 없는 사람이고 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것저것 쪼개긴 했는데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소비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뀔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뭔가 이미 민간 소비 시장에서 네. 좀 반응들이 오고 있는 것 같은 제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골라본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 말고 내년에 진짜 뭐 우리가 지금 예측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서 새로운 소비재의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NFT라는 개념이 뭐 저만 해도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개념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여기저기 얘기는 되지만 저도 이게 어떤 컨셉인지 공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예측했던 것들은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큰 시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뭐 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변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카테고리가 뭐 내년에 진짜 뭐 핫한 컨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이걸 들으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너무 지수만 바라보기보다는 이미 시장은 바텀업 관점에서 종목 대응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소비 영역에서 히트 상품이 나올 만한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 지금.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3월보다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네. 민간의 소비 여력은 저는 개선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다만 갇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제 소비로 연결되는 섹터가 한정적인 건데 이게 뭔가 일상으로 회복해서 물꼬가 터졌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쓰기 시작할지는 알 수는 없죠. 다만 이거를 그냥 넋놓고 바라보는 투자자와 네. 소소한 이벤트들라도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상당히 큰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가 2012년부터 5년간 박스권 장에서 했던 경험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민간의 소비라는 키워드에서 기왕이면은 미국에서 먹히는 거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은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년 내후년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조금 더 평소보다 깊게 뜯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자, 그럼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이것만큼 꼭 해라, 혹은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좋은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주신다면.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관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제 스스로가 사실 이거는 늘 제 스스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외면하지 말자라고 저는 늘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너무 올라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대부분 제가 전화 오시는 내지는 상담하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그냥 모른 채로 외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예. 근데 이제 뭐 그 어떤 산업이나 섹터를 투자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건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좀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안 해도 되고 그러다가 뭐 한두 개는 진짜 좋은 기회가 돼서 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내가
어떤 벌어진 현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면하지는 말자. 그게 특히 작년 같은 탑다운 장에서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쵸. 충분히 수익 낼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냥 예상되는 바텀업 장세에서는 네. 그런 관심과 어떤 좀 정성이 없다고 하면 진짜 투자 기회를 놓칠 기회가 너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엉뚱하게 진짜 끝물에 잡아서 남들은 다 수익 내고 좋은 산업에서 나는 좀 망연자실하는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거는 네. 여러분이 각자가 하시면서 잘 될 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주식은 저는 답이 한 가지만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투자자가 있으신데 자기가 잘 될 때 루틴을 고통스럽고 안 되는 구간에서도 좀 꾸준히 지켜주는 게 다음 투자 기회를 잡는 데 보면 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내가 하던 패턴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적어도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서 어이없게 손해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좀 실패하면 좀 슬픈 얘기지만 내가 배우면 돼요. 아, 이번 투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이래서 내가 좀 실패했구나. 네. 그 다음에는 좀 개선해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거를 덜컥하고 손실 내버리면 진짜 망연자실하게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좀 피로도가 높은 장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되셨을 때 어떤 루틴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다 보면 어쨌든 안 좋은 장도 결국은 지나가는 거니까 네. 내가 이거를 잘 견뎌내고 다음에 오는 기회에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네. 그냥 평소에 하던 루틴을 좀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해야 될 관심과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투자 루틴을 잘 지키는 게 네.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다솔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